네, 외교부 제1차관을 지냈던 최종권 연세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까 어떤 분이 대학생인데 개강을 하는데 힘을 좀 넣어달라고 네, 그렇게 이제 문자가 왔더라고요. 동병상련이다. 아니, 근데 교수님이 이 자리에서 여러 번 개강했잖아요. 개 강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인용해서 얘기했는데 그럼 예. 굳이 힘을 넣어드릴 이유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래도 개강한 날이죠. 뭐 학교에 따라서는 지난주에 한 학교도 있지만 어쨌든 좀 시원해졌어요. 네. 그리고 심정적으로 봄학기보다 가을학기 더 빨리 갑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들 만날 생각이 좀 설레임 이런 거 없습니까? 아, 설레죠. 예. 아, 근데 설레는 거는 봄학기가 더 세요. 아 그렇죠. 그건 왜냐면 신입생도 학년 오고 초니까. 학년도 바뀌고. 근데 9월 달은 이상하게 학생들이 힘이 지쳐 없어요. 있어 보여요. 힘이 없어요. 왜냐면 연말도 다가올 테고. 더위에 지치고. 더위에 지치고 예. 이제 뭐라 그럴까요? 취직이며 네, 취업이며 그렇죠. 고시며 여러 시험이 다가올 시기니까. 뭐 그렇죠. 걱정이 한 바구니죠. 뭐 네. 사실. 자, 오늘은 간만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밀리기만 하던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네. 지금 오히려 역공을 하면서 진격전을 펼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왜 이런 거 이게 이제 협상을 대비한 네. 유리한 고지 선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네.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생각보다 오래 진행되고 있죠. 네. 그리고 22년 2월경부터 시작했던 전쟁이 지금 거의 2년에 만 2년 다 되어가는 시기가 곧 올 텐데요. 러시아가 쉽게 그리고 빨리 우크라이나를 소위 복속할 줄 알았더니 동부전선에 전쟁이 지금 오락가락하는 거죠. 예. 그러나 최근에는 우크라이나가 지금 도박에 가깝게 러시아의 본토 영토로 진격하고 있다는 것이 새로운 형국이죠. 예. 그러니까 서울 면적이 2배 정도 되는 땅을 장악하는 데 성공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서울 면적이 약 1294 제곱킬로미터 되는데 싱가포르하고 비슷하거든요. 우리나라 서울에. 예. 그러니까 싱가포르라는 국가의 2배 정도 되는 땅을 장악하는 데 성공했는데 요거 이제 동전의 양면입니다. 왜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군이 소위 동쪽으로 진격할수록 기존의 돈네츠크니 하바로스크니 요런 소위 지역의 방어전에 신경을 덜 수밖에 없거든요. 덜 쓸 수밖에. 왜냐하면 워낙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소위 러시아와 맞닿은 땅으로 지금 깊숙이 들어가고 있는 형국인데, 근데 그러나 결국은 전통적으로 동부전선 이쪽에는 열세 러시아로부터 계속 깨지고 있다는 거죠. 간밤에도 러시아가 지금 40여 발의 미사일을 집중 사격하여 한 40명에서 60명 이상의 민간인 피해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젤렌스키가 그럼 왜 그러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전쟁이 나라 밖의 일이다라고 생각했던 러시아 국민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좀 들게 해서 즉 러시아 본토가 뺏겨가고 있다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 한 것이 아니냐인 건데요. 근데 어쨌든 쿠르스크 지역이에요. 여기 지금 우크라이나가 좀 들어간 지역이요. 네. 쿠르스크 주민들은 러시아 정부에 반감을 가질지 몰라도 러시아의 전국적인 여론은 오히려 반우크라이나에 네. 감정을 고조시켜 결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급한 쪽은 러시아라기보다는 우크라이나죠.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미 충분히 지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듯이 예. 본토에서 멀어진 우크라이나가 더 많은 군 전력과 자산을 소모해야 되는 거죠. 즉 오른쪽 동쪽으로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여러 가지 병참 관련된 문제도 있으니까요. 근데 러시아도 사실 바보가 아닌 이상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지금. 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공격에 매진하는 사이에 우크라이나 동부 최전선 요충지가 러시아 군에 점령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또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있다고 보고요.
러시아가 이렇게 접경이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조금 찔끔 들어간 거예요. 근데 러시아가 훅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도에도 나와 있듯이 예. 저기 빨간색으로 핑크색으로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 우크라이나 영토였으나 지금은 러시아로 편입된 돈네츠크 지역이고요. 예. 사선으로 되어 있는 데서 지금 전투를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예.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서울만 하다는 것인데 이걸 다 합쳐도요. 그러니까 이 동부 전선에서 지금 치고 받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지난주 금요일 현재 러시아군이 현재 포크로우스크라는 지역의 8km 정도 밑에서 지금 서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우크라이나한테는 일종의 매우 중요한 병참 기지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전략적 요충지인데 주요 철도와 도로가 교차하는 곳이고 이것을 러시아에 빼앗길 경우 군수 물자 조달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24년 가을에 이 전쟁의 소위 향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전쟁 전문가 우크라이나를 보고 있는 많은 분들의 종합적인 의견은 젤렌스키가 소위 전술적 결정을 실패했다. 그러니까 실패라고 보는 거예요? 예, 치고 들어간 건 사실이나 예. 장기적으로 볼 때 자신들의 전력이 분산되고 그리고 러시아는 그래 한번 들어와봐. 들어와봤자 얼마 들어올 수 있겠어. 우리는 자기네들이 원하는 소위 우크라이나 동쪽 진영을 더 점령할 수 있겠다는 거죠. 예. 그럼 역으로 이제 다른 데서 이제 치고 들어간다. 네. 그러니까 러시아군이 지난달 30일부터요. 예. 돈네츠크 지역 두 곳, 하루키우 한 곳의 마을을 점령했고요. 그래서 지난 한 열흘 사이에요. 최소 7개 지역, 7개 마을이라고 표현할 텐데 네. 상당수의 영토를 우크라이나부터 빼앗아 점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동부전선 전황을 하나로 통으로 봤었을 땐 지금 러시아가 우세하다라고 그러면 있는 거예요. 협상용도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의도는 협상 혹은 땅 맞바꾸기, 땅 네. 따먹기 전략이었을 것 같긴 한데 네. 다시 말씀드리면 젤렌스키 대통령의 의중은 투르스크 지역으로 우크라이나군을 진입시켜서 그러니까 러시아 영토 일부를 정복하면 우크라이나가 미리 점령한 자신의 영토와 혹시라도 있을지를 모르는 협상, 땅 맞바꾸기에 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러시아는 급할 게 없어 보여요. 근데 협상용이라고 치면 좀 이게 점검이 돼야 되는 게 어차피 협상의 전개는 미국 대선이 끝나야 네. 전개가 나온다라고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의 어떤 전망이잖아요. 네. 근데 미국 대선은 11월에나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빨리 그러면 지금 그 치고 들어가는 게 맞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신데요. 예. 왜 그럴까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저의 개인적인 판단과 분석인데 네.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과거에 우크라이나 전쟁의 세계적 관심도가 떨어진 거죠.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렇죠. 뭐 분산되고. 왜냐하면 가자 지구에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이 있고 지금 게다가 우리는 지금 미국 대선을 대한민국의 시각으로 보면서 뭐 방위분담금 등등의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예. 지금 미국의 시각으로 미국의 대선을 본다면 그러니까 미국 국내 문제가 지금 집중되어 있으니 그렇죠.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전쟁,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크게 관심을 못 받아서 아마 젤렌스키가 소위 서진 정책을 취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서방으로부터 많은 방산 물품을 전략 무기들을 좀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고로요. 지난달 7월에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있었어요. 예. 윤석열 대통령도 갔었던 예. 여기에요. 나토 회원국은 다음에 미니멈 최소 400억 유로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냐면 59조 1,864억 원을 예.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처음이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매 6개월 정도 가량 40조, 그러니까 400억 유로 정도가 늘 들어가고 있어서 예. 유럽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도와줄 수도 안 도와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젤렌스키의 적은 러시아이기도 하지만 시간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또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계절이 있고요. 계절에 따라 변하는 그 우크라이나 동부전선의 전장 환경이 바뀌는데 거기가 겨울 되면 심각해진다면서요. 매우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듯이 동부 지역이 그 곡창지대입니다. 그렇죠. 밀인데요. 예. 근데 여기가 겨울이 어마무시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뭐 시베리아처럼 막 40도, 50도 영하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거 아십니까? 우리 오래된 건물에 지하실 가면 습하잖아요. 그렇죠. 물 줄줄 네, 흘러내리고. 줄줄 흘리고 쾌쾌하고. 근데 거기 바람이 세요. 예를 들어서 바람이 엄청나게 세게 부는 지하실과 같은 곳에서 전투를 해야 돼요. 근데 밑바닥은 다 진흙탕. 진창. 탱크도 뭐 네. 오도가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 요번 늦 여름 혹은 예. 초가을에 소위 진전을 하고 싶은 것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공통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 오기 전에, 네.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이거 계절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겨울 오기 전에, 그러니까 그래서 땅따먹기 싸움이라면 그 그래서 전에 해야 된다. 대선이 지금 9월이니 대선이 11월이고 한 100일도 안 남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미 대선의 승자가 확보되기 전에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러시아 쪽으로 소위 동진을 해서 교환할 수 있는 땅덩어리를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현재로서는 그 전략이 잘 안 먹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이 러시아가 역으로 또 다른 데를 치고 네. 있다. 네, 근데 아무튼 그러면 젤렌스키의 전략을 그냥 그대로 그냥 일단 그렇다 치고 네, 이제 해리스가 되느냐 트럼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협상 이야기가 좀 달라지는 겁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요 누가 되든요 네. 내년 2월에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면 이제 3년 차로 들어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협상 안 할 수 없다. 끝내라. 해야 한다. 이건데 다만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이 되면 네. 현재 상황과 같은 현재 상황과 같이 국제적 지원, 나토의 역할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될 것이고 감히 협상은 누가 먼저 얘기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트럼프의 향기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이거 제가 말씀드리자면 트럼프가 지금 주장하는 것이 트럼프 후보가 주장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하루나 이틀 안에 푸틴과 담판을 줘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있는 전쟁을 멈추도록 하겠다 이건데요. 그렇죠. 소위 이것이 정치적 협상이라고 불리웁니다. 특히 본인이 직접 나서겠다는 건데 저는 본인이 직접 나설 겁니다. 이건 성공을 보장한다라기보다는 그래서 푸틴과 어떠한 형식으로 직접 소통을 할 겁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 혹은 미국 민주당 행정부는 푸틴하고 직접 소통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직접 전화 통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특사를 보낸다든지 어떤 외교적 행위를 통해서 푸틴과 젤렌스키의 중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이고 이러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안 응하면 우리 지원 안 해준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게 지금 트럼프뿐만 아니라 공화당 그리고 미국 시민들의 증가하는 정서이기도 해요. 네. 거기 언제까지 퍼줘 돈을. 피로감. 예. 그래서 어쨌든 정치적 협상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해질 거고 이거는 속도의 문제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상당히 빨리 과격하게 움직일 것이고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면 조금 간을 보면서 시작하지 않겠나. 그러니까요. 다수의 관측은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 당선이 된다면 지금 이 상태로 스톱. 예. 그다음에 그냥 현상 고착화. 네. 이렇게 갈 것이기 때문에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손해니까. 네. 그럼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고 전제를 한다면 조금이라도 더 들어가야 된다. 네. 이걸 염두에 뒀다라는 거고. 그럴 것 이렇게 같아요. 이렇게 예. 봐야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성공과 실패는 다른 문제지만 어쨌든 의도는 그렇다는 거고요. 그렇죠. 네. 푸틴 입장에서는 그걸 안 받을 이유가 별로 없는 거잖아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원하는 건 간단합니다. 자신의 전쟁 원래 목표인
러시아, 소위 슬라빅 민족이 많이 살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의 여러 공화국, 그러니까 주인데 우리 좀 도인데 거기를 떼어서 러시아 영토에 편입한 지금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급할 게 없습니다. 이미 확보할 거 다 확보해 놨고 현상 유지하거나 예. 좀 더 소위 서진을 해서 키이우 쪽으로 다가가면서 예. 젤렌스키를 압박하는 겁니다. 한 가지 좀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운영하고는 우크라이나 정부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쟁이 부당하고 불법적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어찌 살아있는 정치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관심사가 많이 떨어졌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포함한 터키, 이란, 그리고 동남아시아, 아세안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편에 서 있지 않거든요. 중립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러시아 편에 좀 가깝기도 하고요. 네네. 중국도 뭐 당연한 거고 북한도 지금 러시아 지원하고 있어서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 급할 게 없죠. 근데 아까 이제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나토 회원국인 유럽 네. 여러 나라들 네. 한마디로 피로감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제가 직접 취재한 건데 예. 두 가지 정서가 지금 동시에 존재해요. 어떻게요? 하나는 방기와 연루. 그러니까 저대로 놔두면 우리가 이 전쟁에 소위 꼬여서 들어가는 거 아니야라는 연루의 공포감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말려 들어간다. 네. 이걸 그냥 그대로 놔두면 앞으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나토의 정책 예. 혹은 서방 유럽의 정책을 반대하기 위해서라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접경적인 다른 국가를 더 침공할 수 있을 텐데. 발트 3국 예.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달에 유럽에 있었을 때도 이걸 감지한 건데 이대로 놔두면 1차 세계대전에 유럽이 세계대전에 연루된 것처럼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 네. 그러니까 지원을 좀 줄이거나 너무 모른 척하면 안 된다는 그 사이인데요. 예. 왜냐하면 지금 전쟁이 2년이 진행되면서 에너지 물가가 상당히 상승했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상당히 높고요. 그거에 따라서 구구파들 우리가 생각하는 구구파들이 아니라 거기서 구구파는 이 이민자에 대한 반대.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라 이 상당히 그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혼란의 여지가 있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불만이긴 하나 이거를 확 도와주기 위해도 경제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고 또 그렇다고 가만히 놔두자고 하면 푸틴의 소위 버릇을 잘못 들이는 것 같아서 방기와 연루 사이의 갈등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때 자신들의 마음 속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세계적인 지도자는 트럼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되는데도 밉상인 사람이 나타나서 그냥 유럽도 미국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자기가 리더십을 발휘하고 싶지만, 네. 그러니까 강력하게 레오파드 탱크와 무기를 지원해주고 싶지만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연루가 되면 자기네들은 안 좋은 거고 프랑스도 사실 좀 정치적으로 좀 합의했으면 좋겠는데 푸틴이 저렇게 불법적 전쟁을 남의 나라를 쳐들어간 걸 어떻게 가만히 놔두냐.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얼마 전에 있었던 총선에서도 사실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맞습니다. 작용했잖아요. 네. 그래서 전쟁이 지속되면 될수록 예. 국민들은 소위 고생하시지만 그러니까 칼로 두부 확 자르듯이 일도 양단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전쟁이 종결되지 않을 것 같으니 제 생각에는 정치적 합의 쪽으로 내년부터 방향을 틀지 않을까. 그 변수는 외생적으로 가자 지구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처럼 여러 중동 변수가 있는 거고요. 또 이 거꾸로 보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미국이 한반도에 가지고 있는 정책적 집중도가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니 뭐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얘기를 쭉 전개하다 보니까 결국은 딱 하나로 귀착되네요. 트럼프냐 해리스냐. 예,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 트럼프가 하는 말이 맞긴 한데 그게 하필 트럼프다. 그렇다고 트럼프 당선을 기원하자니 기원하기도 그렇고. 그것도 좀 거시기하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만약에 트럼프적 방식, 그러니까 야 내가 직접 전화해서 해결할게라는 허황된 것처럼 보이지만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그리고 그러한 식으로 한다면 우리는 나쁠 거 없어요. 대한민국은. 보세요. 지금 어쨌든 간에 북한의 전략적 지위와 위치가 올라갔어요. 네. 러시아와 그렇죠. 협력을 하니까.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러시아가 그 수요를 북한과 협력해야 됐던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의 소요가 사라지면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가 지금처럼 끈적끈적해지기는 좀 어려울 거거든요. 북미 관계도 지금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겠나요? 그건 두고 봐야겠죠. 아무래도 순서가 있을 텐데 네. 이게 다 근데 얘기가 이상하게 왜 트럼프 당선 기원으로 자꾸 갈까? 안에 기원하는 거 아니에요. 참 민주주의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예. 여러 생각이 들게 되죠. 예. 그러나 그건 남이 나라 선거인데 어쨌든 트럼프를 대비하는 관점에서 보는 거고요. 뭐 지금 뭐 남이 나라 민주주의 걱정하게 생겼습니까? 아무튼 그래도 얘기는 끝내야죠. 그래서 예. 누가 될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 지금 신토박님이 교수님 전망이 궁금하다고. 저는 1년 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의 후보자가 될 것이고 올해 11월에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지금도 끊임없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해리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렇게 전망하세요? 지금 그거는 나중에 말씀 나눌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뭐 기원하는 거 절대 아니고요. 예, 전망이라는 희망이 아니라 전망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예. 더 복잡한 세상을 우리는 겪어야 될 것입니다만.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제가 드리고 끝낼게요.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고 쳐요. 네. 트럼프, 윤석열 두 대통령의 케미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건 제가 알 바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알바가 아니라뇨. 제가 겪어본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좋은 호스트입니다. 그래요? 이거 뭐냐면 사람 불러다 놓고 음식 권하는 거 잘하고 편안하게 해주되 자기가 취할 건 다 취하는. 그래서 방위비 5배 올려라 또 이럴 거 아니에요. 예, 방위분담금도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5배, 10배 올려라라고 한다 한들 그것이 지금 현 정부가 수용한다 한들 국회에서 절대 통과 안 될 거거든요. 국회에서? 네. 그리고 방위분담금은 총액을 인상시키는 협상이 아니라 총액을 산출하는 공식을 합의하는 회담입니다. 그렇죠. 더 이상 뭘 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하는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참 이거 진행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아직도 미국의 패권은 여전하구나. 예. 라고 하는 것들을 하니까 뭐 현실이죠. 여러 지역을 어떤 분석을 해보다 항상 귀착되는 건 다 미국이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현실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미국 외교관들, 미국 정책 결정자들은 참 복잡한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죠. 최종건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